자, 331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와 규칙에 관한 예규입니다. 자, 아주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내용을 또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쭉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법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상단 제목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한 등록 규칙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제목 옆에다가 이를 대법원 규칙이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대법원 규칙.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대법원 규칙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대법원 규칙이다. 그럼 대법원 규칙이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매를 할 때 매수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라는 뜻은 이런 뜻이겠죠. 이 물건이 아주 괜찮은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그 물건이 경매에 나온 물건이 아주 괜찮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은 경매에 관련되는 지식이 좀 약하다고 보고 전문가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이 물건을 받아주세요 하는 걸 뭐라 부른다? 매수 신청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람하고 손잡고 가서 경매를 받아주겠죠. 그걸 받아주고는 뭐를 받는다? 수수료 받을 겁니다. 그를 매수 신청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갈로 열고 대리도 있죠. 저건 또 무슨 소린가 하니까, 자, 이 물건을 경매 받으러 갈 때 같이 손잡고 가서 받아주면 되는데 그 경매하는 날이 만약에 그 사람 집안에 결혼식이 있는 집안이다. 그럼 그 사람 결혼식에 가야 되지 이게 매수 신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공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받아줄 수도 있어. 그걸 뭐라 부른다? 매수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대리를 해주고 뭐를 받을까요? 경매 수수료를 받겠죠. 그렇게 해서 제목부터 잘 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중개업무를 하실 때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매수 신청 업무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지. 안 할 이유가 없죠.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저 경매 물건을 받아주고 대략 수수료는 얼마쯤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지금 시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매수 신청에 관련되는 내용은 그 중개사법, 지금 우리가 공부하셨지만 이 중개사법을 그대로 베껴서 매수 신청 대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개사법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야 이거를 알아듣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뺏겼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중개사법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무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등록증을 받고 영업한다 그랬죠. 그럼 등록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등록관청에 가서 신청을 하면 며칠 만에 내준다, 7일 만에 내준다, 이런 공부한 적 있죠. 요게 중개사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똑같이 나왔으니까, 자, 매수 신청 업무를 하려면 어디 가서 자격증이 있는 자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 며칠 만에 내준다, 14일 만에 등록증은 내준다.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데 날짜가 이렇게 다르겠죠. 또 이런 거 공부하셨죠.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들었습니까? 자, 그때 법인은 얼마? 2억.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부칙 6조 1억 가입하라고 들으셨죠? 그러니까 경매업무들도 똑같이 고객의 손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가입해야 한다. 똑같이 돼 있다니까요. 금액은 얼마? 공인중개사는 1억, 법인은 2억. 부칙 6조는 가입 안 해요. 왜 가입 안 할까요? 그렇지. 부칙유조는 경매 업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 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하려면 뭐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중개사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겨우 이제 여러분들은 중개사법을 지금 겨우 한번 봤는데 매수 신청 이 법률을 다 공부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무조건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천천히 보더라도 거기 331페이지 하단에 있는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있죠. 이거는 무조건 드러나야 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별표 탁 찍습니다. 자, 이제 이 매수 신청에 관련되는 법률은 중개사법과 똑같으니까 중개사법의 바탕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자. 그렇게 미뤘고, 그러거나 말거나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범위가 모두 몇 개? 7개가 쫙 붙어 적어져. 이거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으니까 들을 때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라는 말을 이해시키려면 이거부터 이해돼야 됩니다. 경매라는 성격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제일 먼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합니다. 감정해서 감정가가 1억이다. 그럼 감정가가 1억이라는 말은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이게 경매잖아요. 그래서 감정표사가 제일 먼저 감정부터 딱 합니다. 그럼 1억 이상 팔겠다는데 이 1억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최저 매각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슨 소리죠? 최저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니까 감정가나 최저 매각가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억 이상 사는 사람한테 팔겠다. 그래서 이게 경매의 성질인데 여러분이 중개업자하고 잘 의논해서 이 물건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우리 1억 3천에 좀 삽시다. 1억 3천에 삽시다를 뭐라 그런다? 매수 신청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매수 신청을 할 때는 말로만 내 1억 3천에 살게요. 그래야 됩니까? 보증금 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증금 내야 되지. 말로만 할 것 같으면 100억에 살게. 그러고 나 몰라 하고 집에 가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매수 신청을 하면 반드시 보증금을 내야 돼.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그냥 10% 하면 안 되고 감정가격의 10%.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죠? 1억이니까 얼마 내야 된다? 1,000만 원 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 이게. 그죠?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거. 예전에는 1억 3천에 내가 매수 신청을 하면 매수 신청 가격의 10%였어요. 그럼 1억 3천이면 얼마 내야 된다? 1,300만 원 냈겠지. 지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10%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뭐? 감정가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이게 보증금이에요. 자, 그러면 일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그 1번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보증 제공을 할 수 있다는데 지금 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한데 제가 1번을 이렇게 적었지만 여러분 경매라는 성질을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개업공인사가 보증금 제공하는 일을 해줄 수 있다. 당연하죠. 만약에 개업공인사가 보증금 제공을 못한다면 저 사람을 위해서 매수 신청할 수가 없잖아 지금. 이해하죠? 그래서 1번을 적었지만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라고 적었지만 옆에다가 뭐 적어놔야 된다? 당근 이래 적어놔야 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지금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 헷갈려가지고 아 그러면 이거 1억 3천에 적어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0만 원을 갖다 줘야 됩니까? 아니지. 지금 물건을 사는 사람이 누군데? 저 손님이 살고 있잖아 지금. 느낌 뭐죠? 단지 중개업자가 대신 제출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당연하지. 물건 저 사람이 사는데 내가 보증금 내야 될 일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매수 신청이라는 것은 같이 손잡고 가서 요거 괜찮으니까 우리 1억 3천에 받아주세요 하는 걸 매수 신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뭐다? 보증 제공을 할 수 있다. 옆에 뭐 적어놔야 된다? 당근. 당연한 얘기. 그거 못하면 경매를 못하는데. 2번은 더 당근입니다. 내가 뭐라고 돼 있다?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자, 입찰표를 뭐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옆에 뭐라고 적어놔야 된다? 더 당근. 그죠? 이게 왜 더 당근이냐면 저 사람을 대신해서 매수 신청 대리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입찰표 낼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지. 더 당근이에요. 그러니까 7가지나 되는 이게 시험에 그래 잘 나오지만 당연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번 보증 제공할 수 있다. 2번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3번 내려가면 거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 4번부터 먼저 설명합니다. 4번은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걸 뭐라 그런다? 보증금 반환이라고 그래요. 자, 4번부터 설명하자는 말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랬습니다. 저기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요 물건이 괜찮으니까 1억 3천에 매수하자 하고 신청을 하고 보증금 얼마 냈죠? 1,000만 원 내놨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1억 3,500에 적어내는 수가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럼 이 사람도 보증금은 얼마 냈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자꾸 그래 대답하셔야 돼요. 얼마? 1,000만 원 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1억 3천에 적어냈는데 1억 3천에 500에 적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나가래 되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나가래 되었다. 자, 나가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갔는데. 그래, 지금 4번부터 먼저 하죠. 보증금 받고 집에 가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됐죠, 그죠? 그럼 보증금 받아먹고 돌아가면 되는데 미련이 남았어요. 무슨 미련이 남았는가 하면 자, 이 사람이 1억 3,500에 적어내고 보증금 1,000만 원 넣었죠. 그럼 이제 1등이 됐다면 이제 나머지 대금을 한 달 내로 다 넣어라. 1억 2,500. 그러면 경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 마지막에 와서 돈 안 내는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마지막에 돼가지고. 왜 안 냈을까요? 뭐 돈이 없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물건을 잘못 골랐거나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보증금 1,000만 원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된다? 대금을 안 내는 수가 있어요. 자, 대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경매해야 되지.
맞죠? 다시 경매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금이 미납되어 하는 경매를 재경매라 그래요. 근데 경매라는 성질을 한번 딱 보세요. 지금 이 물건을 경매한다고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하고 드디어 경매했다. 그 1등이 나왔다. 한 달을 기다려줬는데 대금을 안 내더라. 다시 날짜를 지정, 공고, 통지하는데 몇 달 간다? 석 달 지나가요, 석 달. 그죠? 그러니까 판사가 열받겠죠. 야, 네가 낙찰이라도 안 됐으면 이 사람이라도 받았으면, 그죠? 경매가 끝났을 건데 지금. 덜커덕 받아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대금을 안 내니까 한 석 달을 허송세월 보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2등이, 여기 이제 우리가 2등이잖아요. 2등이 원한다면 차순위가 뭐 해줄다?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2등이 돼서 좀 억울해. 그죠? 억울한데 딱 보니까 1등이 돈을 잘 안 낼 것 같아. 그럼 내가 차순위 매수 신고를 딱 해놓으면 이때 마지막에 돈을 안 내면 다시 경매하는 게 아니고 2등 네가 된 걸로 해줄게. 그걸 뭐라 그런다? 차순위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신청이에요. 느낌이 오죠? 차순위 매수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경매에 대해서 뭐를 아끼려고 한다?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낀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옆으로 전문적으로 하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필기는 하지 말고. 근데 차순위는 무조건 2등이라고 무조건 차순위를 해주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았을 때만 해줘요. 보증금을 뺀 금액이라는 말은 자 1억 3,500 1등 했다 그랬죠. 보증금이 얼마? 1,000만 원. 빼면 얼마? 1억 2,500 이상 적어내야 차순위가 된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1억 3천 적어냈으니까 차순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1등이 1억 3,500, 2등이 1억 1,000이 2등이었다. 그럼 1억 1,000이 사람은 2등이라도 차순위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된다니까. 그죠? 그럼 이런 규정은 왜 만들었는가 하면 짜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래요. 짜고 들어오는 것. 그냥 가볍게 듣기만 합니다. 어떻게 짜는가 하면 이렇게 짭니다. 자, 이게 감정가 1억짜리 물건이라고 칩시다. 딱 보니까 물건이 좋아요. 자, 물건이 좋은데 이걸 우리 한번 싸게 받아보자 하고 친구와 두 사람이 짜는 거예요. 어떻게 짜는가 하면 친구는 나는 이거를 감정가 1억짜리를 10억에 사겠다. 이렇게 신청 딱 해요. 그래도 이 사람 보증금 얼마 냈죠? 보증금은 무조건 최저 매각가격이 10%잖아요. 그죠? 10억에 내고 1,000만 원 딱 보증금 넣어요. 그럼 이 사람은 1등 될 확률이 가장 많아요. 감정가 얼마짜리? 1억짜리를 대충 다른 사람들은 1억 3천, 1억 4천, 1억 5천에 적어내는데 10억에 사겠다고 딱 신청한다니까요. 보증금은 1,000만 원 내고. 그러면서 보증금 원래 입찰표 작성할 때는 조용히 적어가지고 조용히 갖다 내야 되는데 10억에 적어놓고 또 펄렁펄렁 들고 다녀요. 옆에 사람 보라 이 말이거든 지금 이게. 그죠? 그러면 10억 이렇게 펄렁펄렁 거리면 옆에서 여러분들이 1억 5천, 1억 9천 적고 싶은 사람들 적을 필요 있다 없다? 날샜다. 옆에 저 사람 지금 10억 적어내고 있는데 지금. 그지? 날샜죠? 그럼 옆에 사람들 줄줄이 나가리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알아. 요게 낙찰되더라도 나중에 돈을 안 낼 걸 아니까 나는 얼마에 적어낸다? 1억. 이렇게 딱 적어낸다고. 1억 이상 적어내는 자한테는 파는 거니까 1억 딱 적어내고 나는 보증금 얼마 냈죠? 그럼 똑같아. 보증금 1,0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10억 딱 적어내니까 전부 다 줄줄줄줄 나가래 다 시키고 친구하고 우리 둘이는 1등 얼마? 1억에 낙찰되고 2등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신청한다? 차순위 매수 신청해 놓겠다. 왜? 요 놈이 안 낼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안 내면 얼마에 받을 수도 있다? 1억에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짜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적어야 돼. 자, 그러면 1등이 얼마? 10억. 보증금 빼면 9억 9천 적어내고 2등 해야 돼. 됐습니까? 그러면 1억은 2등이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느낌 오죠? 이것도 시험에는 나온 바는 있어요.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차순위는 조건이 하나 있구나.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을 왜 달아놨다? 짜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제 1, 2, 3, 4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경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파트인데 첫 번째 해줄 수 있는 건 뭐다? 보증 제공할 수 있다. 당근이라 그랬죠. 당근. 이거 안 하면 경매 못 하는데. 더 당근은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고 자, 나가리가 되면 뭐 할 수 있고 차순위 매수 신청해도 되고 미련이 없으면 뭐 해도 되고 보증금 받고 돌아가면 되고 그럼 1, 2, 3, 4를 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당연한 거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우선 매수인데 다섯 번째가 이거죠.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다.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단어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지금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경매 아주 깊은 부분입니다. 그냥 막 경매 깊은 부분이니까 지금 경매는 우리 마지막 실무 수업에서 해야 될 게 있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가볍게 한번 접근해 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도로고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갑인데
7억 상당의 토지입니다. 자, 7억 상당의 토지 길가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갑이 사망했습니다.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사망을 하면 이 땅은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됐겠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이 부인이 하나 있고 하니까 부인이 둘도 있습니까? 이런 문제인데 부인 하나 있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속이 되겠죠. 자, 부인에게 얼마 간다? 1.5. 지금 이건 나중에 바뀌려고 그러지만 지금 1.5입니다. 1.5, 1이니까 7억 상당을 계산해 보면 이게 3억 상당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2억이죠. 그러면 1.5 맞죠? 그러면 이제 7억 상당으로 이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땅의 모습을 딱 보니까 원래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망을 원인으로 이제는 몇 사람이 소유한다? 세 사람이. 그래서 세 사람이 소유하니까 그걸 공유자라 그런다고. 그지? 공유자들이 이제 세 명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이 딸이 이제 결혼도 했고 하니까 나는 이제 아빠로부터 받은 상속 2억의 지분이 있으니까 나 내 지분을 팔고 나가겠소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딸이. 그럼 지분을 팔고 나가겠소 하는데 자기가 지분은 2억이 있지 너의 땅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달았고 경계를 정하지는 않았잖아 지금. 그죠? 전부 다 이 전체 땅에 대해서 당신은 3억, 2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경계는 없다니까요. 경계는 없는 상태니까 이제 땅을 처분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공유물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 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자, 공유물 분할 청구라 그럽니다. 그거를 공유자들이. 자, 분할을 하는데 분할이 잘 된다, 안 된다? 분할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어떻게 하십니까? 땅의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땅 이만큼은 7억 상당이 될지 몰라도 뒤에 야산은 다 줘도 500만 원짜리 안 되는 것도 있어. 그지?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좋은 땅 받고 싶다, 나쁜 땅 받고 싶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좋은 땅을 받고 싶겠죠.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은 공부하는 착한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딸이라면 엄마부터 좋은 거 가져가세요. 오빠 좋은 거 가져가시고 나는 아무거나 좀 주세요. 여러분은 그러겠죠. 본인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본인이 딸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같지 뭘 망설여. 말하기 곤란하다. 좋다. 이쪽에 다. 본인이 딸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경계를 잘라야 되겠다면 어떻게 자르겠어요? 제가 했던 말이 맞죠? 엄마부터 좋은 거 가져가고 오빠 좋은 거 가져가고 나 아무거나 좀 주세요. 그러겠죠? 그래요? 만약에 끄떡끄떡거리면 만약 금시삭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어떻게 본인이 딸이면 지금 어떻게 경계 잡겠어요? 저는 좋은 땅으로요. 좋은 땅 주세요. 그러겠죠? 그럼 좋은 땅 주세요 하면 엄마나 오빠가 그래 좋은 땅 가져가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싸워야지. 그래 이제 막 본론이 나오겠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재산 때문에 다툼한다 소리 들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모 자식 간이라도 이걸 경계를 자르자 하면 잘 안 잘라진다니까. 서로 좋은 땅 가고 싶거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좋은 땅도 3분의 1로 자르고 나쁜 것도 3분의 1로 자르고 그러면 되겠지 싶으지요. 안 그래요? 땅의 성질이 얼마나 예민한지 이게 또 나중에는 여기에 지하철 얘기 들었습니다고 확정이 됐다네. 요거 하면도 요거마다 딱 수천 평이에요. 그죠? 그럼 요것도 또 3분의 1로 잘라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죠? 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공유물을 분할하려면 잘 안 돼요, 이게. 그럼 잘 안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소송하거든요. 소송하면 판사가 무슨 재산이 제주가 있어가 이렇게 잘라라 이렇게 못 한다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져가라. 이제 도저히 경계는 못 하겠다. 그죠? 마지막 해결은 그렇게 난다고요. 돈으로 332로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밖에 판결 못 내리는 이 말썽 많은 땅을 만약에 그죠? 아들이 빚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사람 K가 아들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딱 신청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분도 경매할 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K가 경매를 딱 신청해서 이제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이걸 낙찰 받았어요. 자, 얼마에 낙찰 받았다? 1억에. 잘 받았다? 못 받았다? 2억짜리 지분을 뭐 했다고요? 1억에 낙찰 받았다니까요.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잘 받았지. 그러면 이제는 자식 이름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A가 딱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말썽 많은 땅을 타인이 탁 들어오면 앞으로 더 시끄러울 게 눈에 뻔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공유자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을 딱 준다고. 그럼 예를 들면 이 딸이 당신이 1억에 낙찰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 가격으로 먼저 사겠소. 이를 뭐라 부른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유자 우선매수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계시라고 경매의 깊은 부분이지만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A라면 만약에 내가 1억 낙찰 받았는데 딸이 당신 가격으로 내가 먼저 사겠소 우선매수를 하면 여러분은 네 하고 양보한다 안 한다? 양보 안 하는 게 맞지. 그동안에 1억에 낙찰 받으려고 내가 그 땅이 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이라고 치고 용인을 가기를 수십 번을 가고 서류 떼보고 시간과 경비를 그렇게 많이 들였는데 네가 돈 주세요 한다고 줄 수가 잘 없죠. 그걸 안 줄 줄을 알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딸이 내가 먼저 사겠소 하고 이 금액을 공탁을 딱 걸어버리면 A는 뭘로 떨어진다? 차순위로 툭 떨어져요. 차순위가 뭐다? 2등으로 떨어진다고. 왜 2등으로 떨어진가 하면 딸이 사겠다 해놓고 안 사는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대금을 안 내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2등으로 탁 보내놓는다고. 2등으로 보내놓고 딸이 진행을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고 진행 안 하면 이제 자기가 받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를 공유자 우선매수라고 그래요. 됐죠? 자, 여기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팁을 만약에 딴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지분이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받는 게 좋다? 안 받는 게 좋다? 일단은 안 받는 게 좋다. 지금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지분 경매 잘 받아봤자 남 좋은 일 시킨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분을 경매하면 일단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남 좋은 일 시킨다. 두 번째 팁.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키지만 이런 말썽 많은 물건을 받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높기 때문에 수익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분 경매에 참석하고자 할 때는 초보자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매에 대해서 좀 자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말썽 많은 물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뭐 한다? 협상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거나 또는 이 땅이 개발되면 뭐기 보상을 받겠다거나 하여튼 나름대로 뭔가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작전 세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경매 물건은 많고 많은데 굳이 지분 경매에 들어가서 골치 아플 필요 없다. 그걸 팁으로 배우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팁. 지분도 경매할 수 있구나. 이것도 하나 배우시고 팁으로는 그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줄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 자, 여섯 번째 줄 수 있는 것 보면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우선 매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필기할 필요 없고 자,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알다시피 일반적인 아파트가 있는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3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한 단지 있어도 일반 아파트도 있고 임대 아파트도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 아파트라는 건 지금 월세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30년 임대 아파트다. 이 말은 내가 예를 들면 50만 원씩 30년을 넣으면 나중에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임대주택이잖아. 그죠? 그럼 임대주택의 특징은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소유자가 나다? 아니다. 내가 아니죠. 30년 지나야 내꺼 된다니까요. 이게 임대주택인데 만약에 이 임대주택을 짓는 건축업자가 부도가 났다. 그럼 돈 받으려고 뭐 했다? 아파트 경매 처분 신청했겠죠. 그래서 이 임대주택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 나와가지고 K라는 여러분이 낙찰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낙찰을 딱 받으니까 뭐라고 말한다? 여기는 임차인 보고 나가시오. 이래 버리면 이 임차인이 보호를 못 받잖아. 그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줬다고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K가 뭐 예를 들어서 2억에 낙찰 받았다. 아, 당신 받은 가격으로 내가 먼저 사겠소. 이를 뭐라 부른다?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지금 이 뜻이에요. 자,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 제도를 설명하려고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해하려고. 자, 이게 일반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반 아파트인데 우리끼리 시세가 한 2억쯤 된다고 합시다. 시세 2억짜리인데 1번에 저당권이 1억 5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번 여기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얼마? 보증금 5천만 원에. 자, 그때 2번 임차인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엄청 불안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시세 얼마? 2억. 만약에 이게 경매 처분되었다. 예를 들어 1번에 저당권이 큰 금액이 들어와 있으니까 경매 처분되었다. 그럼 우리말 하면 대략 한 1억 5천 좀 나갈 수 있겠죠. 자, 1억 5천 정도에 낙찰되면 1번 저당권 1억 5천 내주고 나면 이 사람은 꽝이에요.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위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2번 임차인이다. 시세가 2억쯤 되는 아파트에 1번 저당이 1억 5천쯤 있으면 여기 세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돼요.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살다 보면 그죠? 이렇게 위험한 경우에 들어가는 수도 있고
처음에는 안 위험했는데 나중에 위험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위험에 빠지냐면 원래 시세가 아파트가 3억짜리였어요. 3억이었을 때는 1번에 1억 5천이 있어도 내가 5천 들어가도 크게 영향이 없었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솔솔솔 떨어져가지고 2억까지 내려왔다니까요. 그걸 갑자기 어떻게 됐다? 위험에 빠지는 수도 있다고.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평탄하게만 살아요. 살다 보면 위험에 빠지는 수도 있고 위험에 들어가는 수도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임차인이 가슴이 답답하니까 질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세가 2억인데 이게 1억 5천에 낙찰돼 버리면 나는 꽝 된다. 그죠? 5천만 날아간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 대신에 내가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죠? 1번 1억 5천 주고 나면 꽝 되죠. 꽝 되더라도 나는 뭐는 남았다? 아파트는 남으니까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질문하기를 선생님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우선 매수 먼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답은 안 된다예요.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는 제도가 있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비교해서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밖에 나가보면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먼저 받는다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어디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그지? 그래서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서 단어를 이해해보라.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해줄 수 있는 것. 지금 5번과 6번에 해당되는 차순위 매수 신고자에 대한 행위를 포기하는 것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해줄 수 있는 범위가 7가지고 이 7가지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 관련되는 중개사법에 비교되는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겠지만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 7가지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은 이게 경매의 깊은 부분이기도 사실 하지만 이거를 7가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기억해 놓으세요 하니까 어떤 분은 보, 임, 차, 보, 공, 임, 포 무슨 부당 소리도 한 번도 버리지 그죠? 보, 임, 차, 보, 공, 임, 포 몰라 그래라도 기억해가지고 찾아내면 다행이고 사실은 그래 기억할 게 아니고 이 내용은 공부했던 걸 기억해봐요. 자, 첫 번째 1, 2, 3, 4는 경매의 당근이에요. 첫 번째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뭐다? 보증금 제공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2번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더 당근. 3번 나가래 되면 차순위 매수 신고해도 되고 미련이 없으면 보증금 받고 나가도 되고 됐죠? 그 다음에 2개 그림 기억하시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차인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우선 매수 2가지를 포기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임차부 공임포로 가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 이게 시험에 매번 나오니까 나오는 방법이 하나 둘 셋 4개 놓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문제를 고려 물어 들어올 거니까 요거를 다 기억하든지 이게 나는 너무 많다 내 머리에 내 수준에 너무 많다 그러면 옆에 한번 적어봐요.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답으로 두는 걸 한번 잡아보든지 그지? 대금 납부하면 X입니다. 또는 중개업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인도,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 X.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7가지를 기억하든지 못하는 것 3가지를 답으로 기억해 놓든지 그죠? 그럼 이름은 무슨 말이죠? 대금 납부, 배당 요구, 인도 명령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그렇지. 당사자들이 본인 직접 해야 되지 개업공개사가 하는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업공개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모두 몇 개? 7가지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임차보 공임포로 가든지 안 되는 걸 기억해 놓든지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중개사법하고 연결하는데 경매해주고 수수료는 얼마쯤 받을 수 있을까? 살짝 좀 궁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수 살짝 한번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보수는 여기 있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338. 그렇습니다. 338 있습니다. 자, 338 하단에 내려오니까 경매해주고 받는 보수가 돌았습니다. 자, 338 제 하단에 있는데 일단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339 올라가니까 거기서 4번에 있습니다. 4번 그게 표입니다. 자, 수수료와 실리비의 범위 해놓고 1번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라는 말 찾았습니까? 줄 거고 50만 원. 매수 신청 수수료 기업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줄 것입니다. 감정 가격의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니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못하면 50만 원 줄 거고 마지막 3번 실비는 3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30만 원 줄 것입니까? 체크해놓고 지금 그렇게 줄은 껐지만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이 수수료가 얼마인지 잘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계산 한번 해보면 편하잖아요. 필기는 할 필요 없고 이해만 돕습니다. 자, 아까 다시 적지 뭐. 다시 적자요. 자, 이 물건이 경매 나왔습니다. 감정 가격이 얼마라고요? 1억으로 잡자 그랬잖아, 그죠? 감정가 1억이라는 말은 최저가 1억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딱 보니까 좋다. 그럼 이거 1억 3천에 삽시다. 1억 3천에 삽시다를 뭐라 그런다? 매수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개업회사가 매수 신청해주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첫 번째, 상담료 받을 수 있다. 얼마?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자, 상담을 딱 했겠죠. 아, 이거 1억 3천에 받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번 받아봅시다. 그럼 줬어. 이래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상담료 50만 원. 그 다음에 매수 신청을 했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1억 3천에 적어내서 1등 하는 수도 있지만 1등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최고가자로 당첨되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최고가자로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최고가 당첨되면 어떡하라고요? 감정가격의 1% 또는 최저가의 1.5% 중에서 당사자가 협의하니까 감정가 얼마? 1억이잖아. 1억에 1%면 얼마? 100만 원. 최저가는 얼마? 최저가도 똑같잖아요. 감정가는 최저가 같다 그랬잖아요. 1.5%면 얼마? 150만 원. 중에서 협의해라.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큰 거 받고 싶고 손님은 작은 거 주고 싶겠지. 무슨 말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중에서 협의해라. 근데 배수 신청을 했는데 최고가가 안 됐다. 그러면 섭섭하니까 50만 원만 지원한다. 지금 줄 거는 그거예요. 세 번째, 실비 청구받을 수 있다. 얼마? 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감정 가격 1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1억 3천에 받아줬다면, 낙찰이 됐다면 받을 수 있는 돈 얼마? 상담료 50, 최고가 됐다 그랬죠. 뭐 요 둘 중에 낮은 걸로 계산하지 뭐. 감정가 1%. 그럼 얼마? 100만 원, 150, 실비 30면 180만 원쯤 되는구나. 대충 느낌은 가져보라고요. 그래서 감정 가격 1억짜리를 받아주면 한 180만 원쯤 되네. 그러면 대략 한 1.8%네. 요 정도로 느낌을 가져보는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다시 감정가 10억짜리 공장을 하나 낙찰 받았습니다. 감정가 10억짜리를 뭐 11억에 낙찰 받았거나 어쨌거나 낙찰 받으면 수수료 얼마? 상담료 50만 원 됐죠. 50 감정가 1억짜리 낙찰 받았다 그랬죠. 작은 걸로 감정가 1% 얼마? 10억에 1% 1000만 원. 맞죠? 그럼 뭐 실비 30만 원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한 1080만 원. 그러니까 10억짜리 감정가 물건 하나 낙찰 받아주면 얼마? 1080만 원쯤 되네. 뭐 대충. 근데 1.5% 받으면 15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느낌이 오죠, 지금. 그죠? 그래서 수수료는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정도만 느낌을 가집니다. 이 중개수수료,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지만 경매수수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예규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 경매 수업에 보면 어디까지다? 대법원 규칙을 시험 범위로 하지 예규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는 예규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시험에 안 나오지만 경매하는 단원을 공부하고는 수수료가 얼마쯤 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를 가볍게 한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354페이지 실무편으로 접어들 겁니다. 5분만 쉽시다. 5분만 쉬었다가 조금 더 합시다. 명절 때문에 조금씩 보완해 나갑니다.